오지 말라니까 왜 또 와? 문 안쪽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을 들이밀려던 힘이 허공에서 흩어졌고 멈춰버린 손끝에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을 열자마자 왔냐? 우리 며느리? 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님이었는데 지금 그 목소리는 분명 같은 분의 것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도 떼지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반찬통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당 함량을 계산하고 국물 한 방울까지 신경 써가며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약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셔서 사흘 만에 그냥 가버리셨는데 아버님은 그때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분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아버님이 워낙 당뇨가 심한 분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드시고 싶은 것만 드시고 약은 빠뜨리시고 혈당은 들쭉날쭉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매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강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재료는 아예 집에 두지 않도록 조심했고 짠 음식은 간을 최대한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드시기 좋아하시는 생선조림도 저는 간장 대신 저염간장을 쓰고 조림 국물도 반 이하로 줄여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아버님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는 말을 하실 때 저는 그 말이 그냥 하시는 덕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으시고 들릴 때마다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으신가 싶었고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힘드신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정리하려다가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드린 반찬통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서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상하지도 않은 음식이었는데 그게 쓰레기가 돼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다시 새 반찬을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만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들은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거 다 알아.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터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셔야 하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셨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형님의 방문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아버님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형님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제가 직접 찾아가면 형님이 문을 열어주며 오늘은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님의 혈당 수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들르던 내과에서 간호사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의 혈당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공들여 관리해드렸던 수치가 단 한 달 만에 다시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카트를 밀며 식품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저는 무심코 카트 안을 봤다가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무릇, 조청, 당이 높은 조미료들이 여러 통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뭔가를 단정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쓰는 재료일 수도 있었고 다른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조카가 놀러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는 정말 해맑은 아이였는데 이것저것 제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작은 엄마, 요즘 엄마가 고구마 말랭이 만들어. 되게 달고 맛있어.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먹겠다.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순간 시무룩해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나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해. 할아버지 드리는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본 조청과 무렵, 급격히 나빠진 혈당, 그리고 형님이 만든 달콤한 말랭이를 오직 아버님께만 드린다는 것. 저는 아이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작은 엄마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몇 개만 가져다 줄 수 있어?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 몰래 가져와야 돼. 잠시 뒤 조카가 조심조심 봉지에 담아온 말랭이를 들고 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담고 말랭이 2개를 넣어 잠시 두었다가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이 비정상적으로 달았습니다. 고구마 자체의 담백한 단맛이 아니라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진하고 강하게 입안 전체로 퍼지는 단맛이었습니다. 말랭이 겉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빛깔도 너무 짙었습니다. 이건 그냥 고구마를 건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을 입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남편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이 그럴 리가 없잖아. 형수도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말랭이와 우려낸 물을 그대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직접 마셔본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우리가 직접. 며칠 뒤 저희는 아버님을 밖으로 모셨습니다. 날씨가 좋다며 산책을 하자고 했고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카페에 들르는 코스로 약 2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깍두기를 한 입 맛보니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달았습니다. 생선조림은 짠맛이 과하게 강했고 아버님이 매일 드신다던 생강차는 한 모금 마시자 입안이 따끔거릴 정도로 진하게 달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비닐봉지를 꺼내 반찬들을 골고루 조금씩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씩 다시 확인했는데 모든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 허용되는 수준을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를 잘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음식들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과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한데 지금 아버님이 드시고 있는 음식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봉지를 받아서 하나씩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당뇨 환자한테는 쥐약입니다. 이런 식단을 매일 드시면 합병증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신장도 망가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요리 과정에서 이 수준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깍두기는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생강차도 당 함량이 상당해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져간 음식들을 보신 원장님은 아버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 음식들이 지금 아버님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맞죠?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잠깐 입원해서 검사하시는 거지만 이런 식단이 계속되면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 식단은 당뇨 전문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아버님은 반찬 배달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은 사실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가서 문 앞에 두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반찬집이라고 이야기하니 형님도 따로 막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아버님의 혈당 수치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아버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그 음식을 드시지 않고 그대로 봉지에 담아 병원에 가져가셨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무언가가 그 순간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은 큰아들, 즉 시아주버님을 부르셨습니다. 네 마누라가 이렇게 했는데 너 알고 있었냐? 시아주버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원장님이 확인한 결과를 담은 메모지와 담아온 반찬, 봉지를 앞에 두고 성분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시아주버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신 시아주버님은 싱크대 아래를 뒤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선반 깊숙이 숨겨진 고당도 조미료, 무렵, 조청 여러 통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 물음에 형님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나만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시아주버님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어느 날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아버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어머니, 즉 사돈댁 어르신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가는 겁니까? 애도 있는 집에서 가정을 이렇게 깨면 됩니까? 형님 아버지도 뒤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님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 맛있게 해드린 거잖아요. 혼자 오래 사신다고 외로우시고 힘드신 분한테 맛있는 거라도 드시게 해드렸다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자식들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는지. 그 순간 시아주버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맛있는 걸 드렸다고 하셨는데 당뇨 환자한테 매일 당을 잔뜩 넣은 음식을 드리는 게 맛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결국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걸 알면서 먹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형님 어머니가 그런 극단적인 말이 어디 있어라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 아버지도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맞받으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음식 계속 드시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알고도 몰래 냉장고에 숨겨놨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제 아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장모님, 지금 딸이 살인을 시도하도록 편을 들어주어 오신 겁니까? 당장 나가주십시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부모님은 할 말을 잃고 서 계시다가 형님 어머니가 손을 떨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말에 시아주버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 후 형님과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됐고 조카는 시아주버님과 함께 아버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반찬을 만들어 아버님 냉장고를 채웠고 조카는 그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 너도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기 바라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떨리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부모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형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신 아버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재산은 반씩 나누게 해놨다. 이번 일 겪고 나니 무섭더라. 돈 때문에 자식들이 등을 지는 거 그건 죽어서도 눈 못 감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오래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배달 오던 반찬이요. 아버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 추천해준 반찬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새벽마다 만들어서 문 앞에 두고 왔어요. 그렇게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눈가가 붉어지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며 저도 참고 있던 게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시아주버님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도록 말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반찬을 드시며 혈당을 관리하셨고 시아주버님은 조카와 함께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합병증이 오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공동 명의로 두기로 했고 형제는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카는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종이 편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도 없었을 거고, 나도 지금처럼 못 살았을 거야. 고마워. 진짜로.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작은 엄마 왜 울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른 척하고 돌아섰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지키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의 행동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